안녕하십니까. 행복100세 자산관리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이 100세 시대에 어떻게 인생 설계, 자산 설계를 해야지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저성장 시대, 결핍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10%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30년, 40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4%, 3%, 2% 재작년인가는 마이너스 성장했죠? 금년에 1%에서 성장한다는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성장 결핍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근데 아시지만은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애를 많이 낳아야 되죠. 그리고 일을 열심히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 노동인구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여기 1955년에서 60년 6.25 이후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이때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됐습니다. 저희 고향에 전기가 들어온 게 1975년이거든요. 이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저녁에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서 그러겠지만은 어떻게 둘이 만나서 6.3명을 낳습니까? 무지막지하게 난 거죠. 이때 출생한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그런데 2023년에 0.72명, 작년 2024년에는 아직 확정 발표 안 했는데 0.74명이래요. 둘이 만나서 한 명도 안 낳는 겁니다. 우선요, 여성의 초혼 연령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4년 전인가요? 주례를 서준 일이 있는데, 신랑 신부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신부가 자기가 31살이랍니다. 우리나라 여성 초혼 연령의 평균 연령입니다. 근데 친구들이 자기한테 너 왜 이렇게 빨리 시집가니? 31살인데. 우리 마누라는 22살에 결혼해서 50살에 할머니 됐거든요. 얼마나 늦은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요국 중에서 초산 연령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도 낳기만 하면 좋겠는데, 미혼 남녀 1000명한테 물어봤습니다. 결혼해서 애 낳을래? 그랬더니 남성들은 자기가 낳는 거 아니까 그런지 25.6%가 안 낳겠대요. 근데 여성들은요, 41.4%,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안 낳겠다는 겁니다. 왜 안 낳지? 살기가 막막하고 경력이 단절되고 나라는 도와주지도 않고 다 아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겠죠. 이대로 가면요,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의 예측에 의하면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 되고 된대요. 그런데요, 2040년이 되면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된다는 겁니다.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뿐이 아니고 일본, 유럽 다 똑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 이 고령화의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빨리 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다른 강의에서 수없이 들으셨겠지만은 고령화의 속도라고 하는 면에서 프랑스에서요, 155년 동안에 진행된 일이 이웃나라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됐거든요. 4배, 5배의 속도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30년째 고생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더 화끈합니다. 24년 동안에 진행이 됐어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을 해가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24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으면 노후가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요,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일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요, 이 조상님들 산소 쓰는 장면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하던 해에 제가 일본 동경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벼락같이 와가지고 산소자리를 찾는데요, 없어요. 서울에 벽제를 갔더니 북향에 절벽 같은 데밖에 없어요. 아는 분 통해서 천안에 모셨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의 매장과 화장의 화장률이 15%였습니다. 그때 일본은 100% 화장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무슨 걱정을 했냐면,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삼천리강산이 무덤으로 덮이겠구나,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0년 후 SK그룹의 최정현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화장을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큰일 났다, 전경련 회장 하시면서 화장 캠페인을 하신 분이거든요. 영향을 줬나? 화장률이 20%가 됐습니다. 5년 전인가요? LG그룹의 구본모 회장 돌아가시면서 수목장을 했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나라의 매장과 화장의 화장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5년 전에 88%.
작년에 93%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요, 남한강 근처에 들어가려고 공동으로 묘지 하나씩 다 사뒀거든요. 그거 팔아가지고 수목장으로 바꾸려니까 안 팔려요. 뭐가 없습니까? 화장터가 없어가지고 4일장, 5일장, 6일장 한다고 난리잖아요. 이웃나라 일본은 더 난립니다. 이 수명이 늘어날 때는요, 잘 안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한꺼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을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 많은 사회, 다사사회라고 합니다. 근데요, 일본도 화장터가 혐오시라고 많이 앉았나 봐요.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는 시신 갖고 나가라고 하는데 화장터는 없지, 집에 갖다 놓을 수는 없지.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면 시신 보관 호텔이 유행이래요. 이렇게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일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요, 오늘의 주제, 가정경제 측면에서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절약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김샌다는 표정입니다. 오늘 재테크 강좌라니까 와서 뭐 종목이나 하나 기발한 거 찍어줄까 하고 왔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여보세요. 내가 유치원 때부터 들은 얘기야. 다 그런 표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난 30년, 40년 세계 역사에 없는 특별한 시대, 고성장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자동차, 재미교포가요, 성공해가지고 서울에 사장 발령 받아와서 몇 달을 살더니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겁니다.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그 사람 눈에는 참 이상한 겁니다. 저도 서울 시내 여기저기 강의 다니는데요. 교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10군데에서 6군데, 7군데는 꼭 전화가 옵니다. 차 갖고 오세요? 몇 번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이거 작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해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 성장 시대에는 이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해야 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요, 유명한 교수님이 제 옆에 있는데 외동딸이랍니다. 그의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답니다.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님이 어디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대요.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궁한 것 같은데 자기 돈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참고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건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는 그까이 그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막말로 엿장수 맘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진 겁니다. 그때만 해도 신경일나게 돈 버는 책 놓고 쪼잔해가 무슨 절약이야? 이따 시내 한번 서점에 들려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책이 쫙 깔려 있습니다.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돈만 있으면 다 만사오케? 아닙니다. 지금요, 일본에서는요, 개호 난민, 개호 대란, 이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돌봄, 간병 이런 뜻이거든요. 75세 이상을 후기 노령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일본은 다 후기 노령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난리가 납니다. 아직은 우리는 그 전에 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는데요. 75세가 넘어가면 저도 보니까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들어갈 시설이 마땅치가 않아요. 또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 아는 분이 교수님이신데요. 94세 되신 분이에요. 6.25 전쟁 때요. 학병으로 갔다 오신 분입니다. 건강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대중교통으로 시내도 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나이가 되면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아픈 분이 많거든요. 사모님이 수면장애로 수면제 복용하시는데 넘어지셔가지고 휠체어에 움직이셔야 돼요. 전일제 간병인을 쓰고 있는데요, 월 400만 원 넘게 든대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부축해드려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를 교수님 직접 버려야 되고, 시장도 봐야 되고,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직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후견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일본과 같은 이런 개호 난민, 개호 대란,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는 간병인의 40% 정도를 중국 동포가 도와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시지 않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더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일본에서는요, 인구가 줄면서 가게가 변두리부터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노인네가 두부 한 번 살려고 1km 걸어가야 된대요. 구매 난민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노인분들 모임이 있었는데 끝나니까 한 분이요, 산부인과 의사의 아주 부자입니다. 길 건너 저쪽에서 택시 잡으려고 거의 20분 정도를 손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못하니까. 교통 이동 난민. 앞으로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100살까지 사는 시대에 도대체 100살까지 뭐하고 살 건가? 이게 또 심각합니다. 재작년에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세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8세래요. 작년 연말에 재벌그룹 이런 데서 40대 후반에 명퇴하고 난리였거든요. 그러면요, 반올림해서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2.8세거든요. 근데 우리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죠.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을 확률, 연령, 그걸 20% 생존 확률 연령이라고 그래요. 일단은 20% 생존 확률 연령까지는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인비를 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1980년생, 금년에 만 45세. 이분들 중에서 남자는 100살, 여자는 102살. 이게 20% 생존 확률 연령이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100살까지 산다 생각하고 노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좀 일찍 하면 그만이고. 자, 그래도 평균 수명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입니다. 이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요, 무지개 바쁘죠.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요, 100시간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실제로요, 어느 회사에서 얼마 전에 퇴직을 앞둔 직원 부부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대요. 거기 갔다 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강사가 오더니 그러더랍니다. 다음 달부터 퇴직이시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일과, 일주일 일과, 한 달 일과표를 예상을 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걸 뭐라고 쓸까? 막연히 앉아있는데 마누라는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그냥 받자마자 써내려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계모임 갔다 육성임 갔다 딸내집 갔다 줄줄줄 써내려가는데 자기는 10시까지 써놓고 나니까 쓸 말이 없더래요.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최소한 11시간 남아요. 곱하기 365일, 1년이지요. 곱하기 31년, 이게 바로 124,465시간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우리나라 직장인이 1년에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1901시간입니다. 124,465시간을 1901시간 나누면요, 약 65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5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말을 거쳤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0~80%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요, 50대래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6억 1,400만 원.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입금 평균 1억 300만 원. 빼면요 5억 1,100만 원.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언제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1,100만 원이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2,700만 원이에요. 얼마 남습니까? 8,400만 원 남잖아요. 8,400만 원 갖고 어떻게 30년, 40년을 삽니까? 그러니까 8,400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동학개미 난리 났었잖아요.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집이 이웃나라 일본처럼 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제가 일본 근무할 때 사귀은 일본 친구가 있는데요. 도쿄 수도권에 삽니다.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집에다가 돈 처발리지 않거든요.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요. 1억 2천만 원에 샀대요. 근데 집값이 쫙 올라가지고 일본의 집값이 피크일 때가 되냐? 버블경제 피크 1991년이에요.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부터 가끔씩 한 번씩 물어봅니다. 지금 너희 집 얼마냐? 작년 연말에 물어봤더니 우리 돈으로 한화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 팔릴지 말지래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선진국 사람들은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 아주 일부 준비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있는 거는 결국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서요. 노령연금을 몇십만 원에 더 받는 사람이 68%밖에 안 돼요. 더 문제는요. 월 수령액 60만 원 미만이 70%. 껌값이에요.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11%밖에 안 돼요. 퇴직연금? 제가 재작년에 퇴직연금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요. 1인당 평균 4,800만 원. 개인연금? 가입자도 많지 않지만 계좌 수로 나눠봤더니요. 평균 1,800만 원. 두 개 다 한꺼번에 받아봤자 1년, 2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남는 게 뭡니까? 달랑집 한 채. 근데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요. 일본 동해에 가면 신도시, 우리말 하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정하던 신도시인데요. 저녁에 가보면 불안전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있어가지고. 일본의 빈집이요. 2018년에 849만 채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요. 900만 채가 됐어요. 10년 후가 되면 일본 집 3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우리나라 빈집 없는 줄 아십니까? 작년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152만 채가 비어있대요.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있는 거? 아닙니다.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겨요. 도청이 뜬 자리가 도청이 딴 데로 옮겨가 버리면 빈집이 생깁니다. 요즘은 지방도시, 지난번에 광주를 가보니까 외곽에 신도시가 생깁니다. 인구는 주는데 뭐 구도심에 있던 젊은 친구들이 그걸로 이사가고 구도심에는 노인들만 남아있다가 돌아가시면 비는 거예요. 일본의 빈집이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어요. 우리가 따라가고 있어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복통 터지고 초조하지요. 그래서 지금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를 튀기는 법, 3배를 튀기는 법. 아니 최강원 읽고 2배를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죠. 일본경제신문에 서울에 와서요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간 일본의 신문기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임기 마치고 자기 나라 돌아가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로 결심이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지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 사는 방법을 보여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쓰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열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돼 있다. 이 친구가 이러고 가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근데요, 일본의 1억 2천만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사람이 100만 명도 안 되거든요.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요, 개신교, 캐톨릭 합치면 20몇 %, 1,몇백만 명의 기독교 인구래요. 근데 여기 2000년에 기록된 성경에 보면요, 풍부에 잘 줄도 알고 비천에 잘 줄도 알고 그때그때 주어진 경제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라. 그런데 1,몇백만 명 기독교인들이 이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독교 인구 1%도 안 되는 일본 사람한테 우리가 충고를 들어야 된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밑에 있는 빨간 글자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새벽 기도만 열심히 나가면 만사형통.
이게 가능한 거는 평소에 풍부해체할 줄도 알고 비천해체할 줄도 아는 훈련을 미리미리 받아두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죠. 근데 앞에 있는 염리도 모르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밑에 거만 목매다니까 그 무당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생활비 모자란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어떡하냐? 할 수 없지.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쪽팔리는 거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야 돼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죠. 제가 지금부터 딱 52년 전입니다. 1975년인데요.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어요. 저 그때 한국거래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 작년 연말에 20%를 넘었잖아요. 52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의 절반도 안 됐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루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은 넘어서 갔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저 놀래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아, 옛날에는 회사 간부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한자씩 한 사람들이죠.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젊은 나이에 그거를 보고 아, 나이가 들어서 이 일을 하려면 폼나고 고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이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때 그걸 본 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된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요, 일본에 책을 한 권 샀는데요. 제목이요, 퇴직 후의 진실, 이런 책입니다.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걸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일본이요, 우리보다 일찍 선진국이 됐고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주적을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보다 부자 나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요, 금년 연초에 보니까 30.3%예요. 우리는 20% 넘었는데, 그리고요 60세에서 80세까지 인구의 대부분 월 수입이 250만 원 미만이 대부분이랍니다. 월 생활비는 300만 원 정도 든대요. 그러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생활비가 모자랍니다. 이거는 당연히 일을 해서 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70세 연령의 취업률이 46%래요. 그냥 퇴직하고도 일을 하는 게 당연한 시대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 일 하냐? 제일 많은 게 아파트 관리인인데요.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도요 경쟁률이 50대 1이래요. 50대 1. 가사 대행 서비스, 가사 도우미입니다. 제 친구는 사장인데요. 그 딸이 대학 나오는데 40대 후반인데 애를 둘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대요.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는 전문학과를 다녔어요.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방문개호라고 그래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거에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딸이고 대학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60이 넘은 분인데요. 외국 회사의 서울 사장을 했는데 사장할 때는 기사 딸린 고급 승용차에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네 분이 대단한 게 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받자. 그러려면요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대요.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또 제 직장의 후배 한 분은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여자분입니다. 요즘요 가족이 아프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간병을 하면 돈을 받잖아요. 어머니 간병을 했대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누가 오더니 자격증 있고 성실하니까 다른 분을 좀 도와달라. 굳이 가까운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맞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너무나 보람 있고 돈도 받고 너무나 좋다고요. 자기 옛날 직장 동료들 후배들에게 다 전화를 해가지고
너도 자격 따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그 말이 제 귀에까지 들어왔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을 없게 됐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은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했던 사람 다 모여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에 했던 제 친구가 있는데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 없는 뭐 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나중에 뭘 가지고 해볼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그러죠.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다 55세인가요?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죠. 고용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요, 노후에 3대 불안이 있습니다. 첫째가 돈,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활동이든 취미활동이든 그걸 겸한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은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어느 강의장에서 이 말을 끝냈더니요,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하라고 난립니까? 점심 시내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거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나 뻘뻘 운동하는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자기 마누라 자기가 얘기 제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긴 후반 인생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아까 외국회사 지사장이었다는 그분이 마지막에 서글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일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 참 대단하다. 칭송이 자자한데 정작 자기 부인, 자기 딸이 동네 창피가 그런 건다고. 자기 인생을 헛살았다고 서글프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도와주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남자분들은 고생하다가 꼴보기 싫은 사람 참아가면서 일하다가 퇴직해서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삼식이 같다고 영식이 같다고 그런 말 들으면 뿔 따고 나죠. 우울증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뭐냐면 다 내 아내만 나한테 야속해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아내들이 다 똑같다. 대한민국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아내들이 다 똑같다. 그러면 대책을 내가 세워야 돼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오가와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 글을 보내오는데 얼마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어요.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약과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더 난리예요. 많은 분들이요, 요리는 중국 요리가 최고고 마누라는 싹싹한 일본 마누라가 최고라고 침 흘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일본의 가정주부들이요, 전업주부인데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요,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 생겼어요. 증세가 뭐냐?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고황장애, 암 공포증, 십이지환계양, 키친 뜨린 거, 주방에서 술 옥짝옥짝 마시는 거.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와 일본의 부인들은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냐? 우리나라와 일본은요, 남편이 현역으로 있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날다가 30년, 40년에 만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미국은 커플 문화. 젊을 때부터 커플로 움직이거든요. 출장 갈 때도 같이 가든지, 허락받고 가든지. 근데요, 우리나라나 일본은 따로따로 놀다가 만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일본의 이 전업주부들도요, 40대 후반이 되면은
대부분 애들 손에서 떼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주부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또 딱 뭔가 하고. 그래서요,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저녁에 만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많이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후에 파산하는 리스크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준비 없이 은퇴 창업해가지고 실패하는 리스크. 요즘 자영업하는 분들 문 닫는다고 난리잖아요. 두 번째가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 지금 금융사기꾼이 덜덜합니다. 세 번째가 중대질병 걸려서 돈 퍼붓는 건강 리스크. 네 번째가 성인자녀 리스크. 자식한테 돈 퍼붓는. 그리고 5번째가 황혼연 리스크입니다. 황혼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산을 반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황혼연이 엄청 늘고 있어요.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이혼 건수가 15,000건 정도였거든요. 이게 2023년에는 92,000건으로 늘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요,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2023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요,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었는데 2023년에는 36%. 지금요, 결혼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연이에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2000년 초에 일본에서요, 참다가 자녀들 결혼해서 나리다 공항에서 신혼여행 보내고 나서 이혼 선포한다고 그래가지고요, 나리다 이혼 이런 게 막 사회 문제가 돼서 난리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본이 황혼이혼 대국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일본보다 우리가 높습니다. 아시아에서 우리가 이혼율이 1등이거든요. 일본은 황혼연 문제가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 21%였던 것이 23%로 늘어났다고 얼마 전에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36%. 이혼하는 사유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성격 차이, 돈 문제, 배우자의 외도, 이게 3대 이유였거든요. 여기에 최근 들어 일본도 우리나라도 포함되는 게 뭐냐면 퇴직한 부부의 갈등이에요. 부부간에 이런 갈등을 막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낮 시간 동안만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70대 후반의 나이가 돼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럭저럭 해결이 됐는데도 갈 데가 없는 거, 역할이 없는 거를 너무 공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사회 고위층까지 올라갔던 제 선배 한 분이 퇴직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근데요, 왕년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왕년이 끝발이던 사람일수록 이게 안 돼요. 얼마 전에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했는데 제가 우연히 심사위원을 하게 됐습니다. 심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105분의 수기를 읽었는데 제가 읽은 수기의 90% 정도가 나와보니까 절벽이더래요. 제일 비치는 게 뭐냐? 갈 데가 없는 거. 제가 한 번만 소개하면요, 고급 공무원 한 분인데 이분은 퇴직도 했고 연금도 있으니까 신나게 한번 놀자. 놀아봤대요. 웬걸? 오래 못 가.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요,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꼴보시러 취직해야지. 그제서 원서를 여기저기 돌렸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군데서 면접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놀래서 봤더니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간 노인 보호센터. 일본도 우리나라도요,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예요. 노노 케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의 요양시설에 가보면요, 앞에 광고가 붙어 있는데 60대, 70대, 심지어 80대까지 건강한 시니어를 환영합니다. 와서 일하세요. 그런 간판이 붙어 있을 정도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분이 면접에 붙어가지고요,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한대요. 아침에 자동차로 노인들 모셔다가 센터에 가서 돌봐주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노래도 부르고.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노무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무를 생각해서 내가 이분들한테 잘해줘야지. 인기가 짱이에요. 근데 요즘요,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노인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다른 데서 온답니다. 유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냐?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사가 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요. 그 수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분들은 갈 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일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일이 없잖아요. 일만 줘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 체력이 넘치죠?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옥스퍼드 대학 마틴 스쿨에요.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거길 보니까요. 2033년이 되면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대요. 그런데 퇴직자들한테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현역 시절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서 뭔가 내가 남다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런 일을 찾아서 창직을 해서요.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근데 불행히도 그런 노력을 못했다면 퇴직하고 나서 뭔가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인 경쟁률이 50대 1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취미를 했는데 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요, 재벌그룹에서 임원하다가 갑자기 나오셨대요. 뭘 하지? 택배 분류하는 데를 가봤답니다. 무지하게 힘든 일이래요. 돈 때문에 했으면 그 일을 죽어도 못 쳤을 거래요. 근데 그때 그분이 과체중이었대요. 가만히 보니까 운동해서 빼나 일해서 빼나 마찬가지겠구나. 몸무게 뺄 요량으로 일을 시작했답니다. 몇 개월 만에 몸무게가 빠졌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일이 손에 익었어요. 지금도 안 돼요. 그러는 겁니다.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취미로 했는데 돈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취미도 맞고 남보기도 폼나고 이러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요,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뭔가 소일거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녀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아니, 자녀가 무슨 리스크냐?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요, 자녀가 잘못되면 노후에 참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과소비 그러는데요. 중남미, 이태리 이런 나라에 비교하면 우리나라처럼 근검 전략하는 나라도 없어요. 근데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은 세계에서 1등이거든요. 재작년에 미국의 CNN 방송에서요, 주요국에 애들 0세에서 18세까지 자녀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의 합계를 GDP, 국민소득 합계로 나눠봤더니요,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 2등이 중국, 3등이 이태리래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식한테 소득 대비 돈을 가장 많이 퍼붓고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놀란 게요, 작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2030 세대 중에서요, 그냥 쉬는 애들, 아니 쉬면 쉬었지 그냥 쉬는 게 뭔가 했더니 일도 없고 찾아볼 생각도 안 하는 애들이요, 68만 명, 성인 전체로는요 313만 명이 생활비 부모에게 의존하고 사는 캥거루래요.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답니다. 왜? 캥거루는 짐승인데도 지 새끼를요 나서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대요.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는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이 패러사이트가 무지가 어려운다는데 봉준호 감독 때문에 유명해졌죠. 기생충적 독신, 캥거루를 그렇게 부른대요. 몇 년 전 일본이 불황일 때요,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 1895만 명인데 그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어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 있는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그러니까 몇 억 있어봤자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무슨 돈 이렇게 많이 쓰냐? 등록금이죠? 그 다음에 결혼비용. 제가 일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외동딸인데요, 그 딸만 하나인 친구인데 네 딸 시집갈 때 결혼비용 얼마 되어졌냐? 얼마 되어졌더라?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주고 끝냈대요.
우리나라는 전국 평균 아들이 2억 가까이 들죠. 대도시는 더 들 거예요. 딸이 1억 3천. 절반 이상을 부모가 되거든요. 제가 일본 친구한테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게 든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자식에게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67세까지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면 상관없는데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8세라고 그랬죠. 자, 50대 초에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요, 재취업을 하더라도 주된 직장에서 받던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줘요. 연봉 2천만 원이 무지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애들은 대학교 고학년 결혼비용 들어, 노부모 요양비, 의료비 들어,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60 넘어서 중산층에서 탈락하거든요. 더 문제는 취직이 안 되잖아요. 작년에 우리나라 대졸 취업률이 70%였는데 여기서 군대 간 친구들, 대학원 들어간 친구들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버리면요 60% 되일 거예요. 일본은 지방대학까지 포함해가지고 98%래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라도 들어가면 만승광인가? 아니에요. 경희대학교 신동균 교수님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서 주된 직장에서요 45세까지 근무할 확률이 60세도 아닙니다. 50년 이전 출생자는 7, 80%였는데 60년 이후 출생자는요 20%대래요. 이제는 3년 내내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또 취직해서 또 관두고 평생에 6번 정도를 반복해야 겨우 60까지 다니는 세상이거든요. 시험 잘 보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씩씩해야 돼요. 옛날이요 고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이 많았기 때문에 과외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됐거든요. 지금 신규 채용이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모집 광고가 별로 없잖아요. 전체 채용 건수 중에서요 정기 공채 비율이 2019년만 해도 50%였는데 2024년에는 23%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옮겨갈 때 그쪽 회사에서 날 뭘 보고 뽑는가? 학벌? 스펙? 아니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근데 평판, 한마디로 인간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 여기서 걸리면 끝이에요. 요즘요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답니다.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요 천망의 직업 변호사가 됐다고 가정합니다. 변호사도 요즘 어렵대요. 우리나라 변호사 1번 등록이 1906년에 나왔대요. 만번대 등록이 2006년, 변호사가 10,000명으로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렸답니다. 그때 변호사는 끝내줬죠. 귀하니까. 근데 또 10,000명으로 늘어나는데 8년, 또 10,000명으로 늘어나는데 5년. 지금 변호사가 34,000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일이 없으니까 변호사가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뭐냐, 우리도 우리 애들도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는 거.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그 학교 강당에 있다는 직업선택 시계명입니다. 아주 웃기는 계명인데요. 맞는 것 같아요. 1번, 월급 많이 준 데 가지 마라. 이제 월급은요,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100세 시대에는. 남들이 몰려가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요즘요, 대기업 입사 경쟁률 300대 1, 400대 1 난리죠. 근데 40대 후반에 명퇴한다고 난리잖아요. 마지막으로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인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 가면 틀림없다. 근데 제가 52년 직장생활 해보니까 이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중산층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중산층이라는 게 뭔가?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 남의 눈을 의식한 거, 남의 눈에 보이는 거.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근데요,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동차 2,000cc 이상, 신분의 상징이지요.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미국의 중산층 기준?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사람인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페어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등한 어쩌도 받아올 것.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자식의 장래에 대해서 너무 간섭을 하거든요. 기독교 문학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한 얘기를 제가 소개를 드리면요. 부모의 도리는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섭리를 대신하려 들지 않고 애정과 정의와 진실성과 유머라는 평범한 원리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며, 대체로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이러한 부모의 도리를 더 잘 지키고 있다. 실제로요, 아까 말씀드린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전 교장 선생님 하신 분 전성은 선생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거창고등학교에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인대요. 근데 바람직한 학부형이 누구냐? 경상도 산청에서 돼지 키워서 보낸 분. 이분은요, 자기 아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예요. 네 맘대로 하라고 그래요. 골치 아픈 게 뭐냐? 서울에서 온 박사, 교수, 사장 이런 분 아들. 사사건건 간섭하는데 미치겠다는 거죠.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동아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 쳐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런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안 해요. 수능에서 경제 선택한 애들이 1.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안다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그래서 애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애들도 제대로 된 자립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립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렀던 자리 쓰레기 누가 와서 치우게 만들잖아요. 아직도 공중목욕탕에 가보면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치울 걸 안 치워서 그런 거거든요. 회사에서도 누가 뭔 일 하면 못 믿어봐. 누가 가서 한번 봐야 돼.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의 노후는 어떻게 될 건가? 행위의 자립입니다. 그리고요, 의식의 자립.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못했는데요.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동창회, 향후에 동네 모임, 개 모임 모여가지고 개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입어서 시집을 잘 가는지 뭐 샀다고 산찍 올리고 나는 점심에 이거 먹었다고 산찍 올리고 누구는 어떻고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죠.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가능한데 의식의 자립 그리고 경제적 자립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지 부모님한테 남한테 폐를 안 끼치지요. 근데 다들 경제적 자립하면요 돈 버는 능력, 재테크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절약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선진국 하면요 부자 나라, 노후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 미국, 일본, 독일 노인들에게요 매달 주 수입원이 뭐예요? 물어보면 예, 연금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비율이 60, 70%, 80, 90%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하고 일부 준비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9%밖에 안 돼요. 뭐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뭘 먹고 살았는가? 1980년도만 해도 자식이 도와줬잖아요. 근데 이것도 화끈해. 12%로 줄었어요. 몇 년 지나서 이 조사 다시 하면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요, 부부가 국민연금부터 드셔야 돼요. 가정주부는 수입이 없으니까 가입 의무가 없지만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저 금액 월 9만 원씩만 30년 가입하면요. 세상 떠날 때까지 58만 3천 원씩 받거든요. 물가 오르면 늘어납니다. 남편 거 갚으면 절대 굶을 염려 없어요. 직장인은 퇴직연금. 요즘은요 1인 기업, 자영업 하는 분들도 다 세제 혜택 받으면서 퇴직연금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이 100세 시대에는요 국민연금 1층, 퇴직연금 2층, 개인연금 3층. 그래서 3층 연금이라고 하는데 3층 연금으로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나는 그거 준비 못한 채로 이미 퇴직했는데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그리고 혹시 고향의 산 담보로 해서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거예요.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이라고 합니다. 이걸 부동산연금이라고 하지요. 부동산연금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뭐 하겠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관리인데요. 저 놀랐는데요. 한국은행에서 작년에 주요국의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걸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어요. 우리나라가요, 62만 달러예요. 그런데 놀란 게 일본이 52만 달러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일찍 선진국이 되었고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다는데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부자래요. 믿어지십니까? 혹시 일본은 그럼 가구원 수가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1인당 순 가계자산을 계산해 봤더니요. 우리나라는 26만 달러, 일본은 22만 달러예요.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우리가 일본보다 가계 순자산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은행 발표인데 거짓말이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요,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75%. 이게 전 세대 평균이니까 노인들만 하면요, 8, 90% 될 거예요. 우리나라 노인들은 집 한 채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은요, 32%가 부동산. 일본은 37%가 부동산. 우리가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죠. 근데 혹시라도 이제 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웃나라 일본과 같은 장기 집값 하락 현상이 나의 노후에 나타나면 나는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가요,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일본 땅 넓이는 38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우리 남한 땅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 1이래요. 근데요,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 남한 땅을 다 팔아다 가져가면 일본 땅을 다 판돈에 4분지 3이래요. 땅 넓이는 4분지 1인데 땅값은 4분지 3이다. 이 말은요, 일본 땅값보다 우리나라 땅값이 평균 3배 비싸다는 얘기예요. 제가 1980년대 일본이 부동산 버블로 난리 났을 때입니다. 일본에서 근무하면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때 일본 땅을 다 팔면 우리 남한 땅 다 판돈에 15배라고 그랬어요. 그때는요, 우리 남한 땅의 땅값이 일본 땅값의 15분지 1이었거든요. 지금은 4분지 3. 4분지 3은 똑같은 거거든요. 거의 똑같은 수준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은 왕창 떨어지고 우리나라 집값 땅값은 왕창 올랐다는 거예요. 자, 일본 땅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일본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 82년을 100으로 볼 때 9년 동안에 3배 올라가지고요. 20년 동안에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옆으로 기다가 요즘 좀 오른답니다. 그러니까요, 일본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내가 집이 없어.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 있어.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잖아? 에이, 집은 빌려 살고 이건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은행에서 빌려준다면 영끌 눈 감고 집 사잖아요. 그런데 1980년대 일본이 부동산 버블로 난리 났을 때 일본도 더 했어요. 그때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일본이 수출이 잘 되니까요, 미국, 유럽 선진국이 일본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일본의 엔화값을요 더블로 올려버렸어요. 프라자 합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출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일본 정부가 금리를 절반으로 낮춰 돈을 왕창 풀었어요. 우리 코로나 때 금리 1%로 떨어져 돈 왕창 풀어 부동산 난리 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일본도 부동산이 난리가 난 거예요. 기업은 땅 산다고 난리고 개인들은 지금 집 못 사면 큰일 나다고 난리고. 기본적으로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국가 해양국가처럼요, 이동을 전제라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신분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서 집을 사면서 집값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요, 인구 대비로 볼 때 애를 많이 낳는 베이비붐의 기간, 그다음에 출산율, 이게요, 우리가 인구 대비로 일본의 거의 2배쯤 돼요. 끝나면 쇼크가 더 클 겁니다. 세 번째,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집을 사니까 집값 올렸어요. 근데요,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거든요. 세계에서요,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1등, 2등이래요.
91%. 제 시골에 친구가 얼마 전에 전화했는데 그 동네에서 막내가 75세래요. 나올 사람 없어요. 네 번째, 더 중요한 건데요. 선진국에서는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너무나 골치가 아픈 거예요. 선진국의 보통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말고 집이나 가게를 갖고 있다가 세를 넣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 세 놓고 있는 사람이 너무 속썩여서 미치겠다고 집 때려부수고 싶다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선진국에서는 더 난리예요. 그래서 선진국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너무나 골치가 아프니까 리츠,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이게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의 금융자산 비중이 60%, 70%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 친구는 증권회사에서 온 모양이구나. 주식 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 거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 그러고 보나마나 막판에 가면 주식 사라고 할 거야.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아닙니다. 저는요,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함부로 이 말하기 어려워요. 자신도 없어요. 요즘요, 유튜브에 금년에 부동산 시장 난리 난다고 그럽니다. 난리 난다는 말은 오른다는 말일까요? 떨어진다는 말일까요? 몰라요. 들어가 봐야 알아요. 어떤 거는 난리 난다고 해놓고 오른다고 그러고 어떤 건 난리 난다고 해놓고 급락한다고 그러고 알 수가 없어요. 함부로 저는요, 뭐 사세요, 파세요 이 말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앞으로 30년, 40년 노후에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이거는 미리부터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조 시설로 가겠다.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하고 살다가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합니다.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4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이거를 잘 생각해보고 대책을 세워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을 뭐라고 하냐면 100세인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 100세인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재작년에 8,000명 정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금년에 일본 100세인이 10만 명 된대요. 그 100세인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100세인은 시골에 경치적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100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반대예요.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돈네 폼도 나고. 옛날에는 큰 집이 재테크가 됐죠. 근데 요즘 큰 집이 골치 아프죠? 왜? 우리나라 인구가 5,170만 명, 가구 수가 2,200만 가구. 그 중에서요,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전체 가구 수의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구 원수가 많았거든요. 이게 2022년에는 65%로 늘었습니다. 일본도 오래전에 60%가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은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몇 년 전 얘기인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요. 국민 탤런트가 죽었는데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혔어요.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사람이 들락날락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하고도 안 살죠?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어요. 근데 30층, 40층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얼마 전에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요.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죠. 근데 노인들이 귀찮아. 또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요. 둘째, 저층해야 돼.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뽑아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볼저렇거나 위치는 좋더라도 이미 고층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애물단지 때문에 근처에 있는 땅값이 떨어진대요. 제가 28평짜리 아파트에 산다는 동경 수도권에 사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 아파트 30몇 년 된 낡은 아파트니까 안 오르지? 그거 재건축하면 오르지 않을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재건축 죽어도 안 된대요. 왜? 330세대가 살고 있는데 다 노인네들인데요. 재건축할 자금을 적립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21%만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강남에 돈 받으면서 재건축 얘기만 신문에 나가지고 허가가 안 나서 그렇지, 허가만 나면 재건축은 다 공짜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요즘도 강남 사람들은 재건축하려면 적어도 10m건 있어야지 세나가 살아야 되죠. 분담금 내야 되죠. 그래야지 재건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너 그 아파트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몰라,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나라에서 뭐 때려 부시든지 말든지 이러더라고요.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어요. 어떤 아파트?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 없는 게 아니야,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일본은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 해도요, 일본 전체 주택수의 철근 콘크리트 된 10층 넘는 아파트는 10% 정도밖에 안 돼요. 지방도시 가면요, 아파트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 중에 아파트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재작년에 64%. 저는 지방도시 가면서 벌판에 고층 아파트 서 있는 거 보면요, 야, 10년 후, 20년 후 우리 손주들이 저거 때려 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 사냐? 시내에서요.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요,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근데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집을 사줄 사람은 젊은 세대거든요. 그런데 미래셋에서요,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예측한 건 자료인데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20대, 30대는 100만 가구가 줄었어요. 앞으로 20년 동안에 130만 가구가 또 준답니다. 그리고 집을 늘려가는 거는 애들 생기면서 40, 50대거든요. 지난 20년 동안에는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그럼 무슨 가구만 늘어나는가? 노인네 가구만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530만 가구가 또 늘어난대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맞네, 집 팔아서 주식 사라는 얘기네. 아니라니까요. 함부로 가을에, 봄에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저는 이 말할 능력도 없고 할 자신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사고 팔고는 알아서 하시더라도 원칙만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택빈곤, 하우스 푸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원칙이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면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환갑 나이쯤 되면요, 선유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주택빈곤, 하우스폰 안 된다. 그리고 옛날처럼 과다하게 부채를 안고 집 사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5억짜리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반반으로 하라면 집 팔아서 길가에 나 앉아란 말입니까? 어떡하죠? 그러면요, 그런 분은 아파트를 7세부터 반보로 해가지고요,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 한 달에 148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떠날 때 받은 연금보다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남은 돈은 자녀한테 상속이 되고요. 모자라면 그냥 그만입니다. 그리고 세상 떠나면서 양도하기로 하고 파는 거니까 부동산의 비율은 제로가 된 거죠. 그런 식으로 비중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건가? 100세까지 뭐하고 살 건가? 그리고 자녀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건가? 부동산에 편중된 이 자산 구조는 어떻게 바꿔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할 건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너무 원칙에 관한 얘기, 잘못하면 공자 말씀으로 들리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만은 예측에 관한 거는 다른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고 이 원칙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70대 후반의 나이가 돼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깨달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시절에 간접적인 경험으로 미리미리 깨닫고 준비하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젊은 시절에 우리보다 20년, 30년 고령사에 앞서가는 일본을 보면서 일의 중요성, 평생 현역을 저는 목표로 삼고 살아온 것이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그락 TV의 시청자분들께서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퇴직 후 몇십 년 동안에도 뭔가 일을 하면서 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